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소설은 미스터리 장르 문법에 굉장히 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클래식한 근데 이 여기서 클래식은 서구 미스터리적인 클래식은 아닌 것 같고 아가사 크리스티식의 혹은 일본 미스터리식의 클래식한 전개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지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대중적 성공 요인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중희 선생, 아까 대중적인 이야기 했으니까 대중적인 이야기 이었어. 단출하다. 인물이 네. 제한적이다. 뭐 가족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인물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쵸? 되게 많잖아요. 10명 넘지 않나? 근데 많기는 한데 그래도 다 가족별로 단위로 내 가족이니까 그 내 가족의 그 단위로 묶으면서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선생님 갈등이 없는 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읽기가 편하다. 갈등이 없기 때문에 뭔가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이 인물에 공감하면서 읽는 소설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인물은 그냥 장기판의 말 같은 그런 캐릭터고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철저히 좀 게임적으로 이 작품을 읽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되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막 이제 막 그 읽으면서 혼란을 느끼고 그 등장인물에 공감했다가 배신감을 느꼈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감정 소모도 줄이고 그런 점에서 이게 많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분량은 있으니까 읽었다는 또 만족감은 주고 그런 게 아닐까요? 작품 자체가 별 내용은 없지만 저는 갈등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 가가 형사가 지금부터 이걸 할 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순간들이 있어요. 각 국면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맨 마지막 가면 지금부터는 범인을 밝힐 건데 이제부터는 자비가 없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불편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 강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진실에 다가갈수록 이 사람들은 과거에 이 순간에 했던 이제 자기의 속마음이라든가 뭐 악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더 드러나는 순간들일 때 이제 가가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는 갈등이 왜 없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갈등이 없으면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이 정도 분량을 갈등 없이 못 읽어요, 사람들이. 너무 지겹기 때문에. 그러면 어딘가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고 흥미 요소가 있다는 얘기로 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그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내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얘들이 감당할래. 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초점하자고 하루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하루나가 제일 착한 존재로 나오는데 무해하고 착한 존재로 나오는데 얘도 이제 내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들어갈수록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욕망이라든가 어두운 생각이라든가 뭐 뒷담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털어놔야 하는 순간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약간 훔쳐보는 느낌? 이런 것들을 또 자극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소설의 구성이. 예. 그렇게 자극받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그 내면이나 아니면 뒤에 얽혀 있는 사건들 조금씩 드러내면서 독자로 하여금 더 보고 싶어 하는 느낌을 자극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네. 뭐 애초에 이 작품 자체가 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끔찍하고 강력 범죄가 세간에 소비되는 논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 많고 약간 사회적인 엘리트층이고 또 얘네들이 각각의 이제 가족들을 가지고 별장에서 이렇게 막 만찬을 벌이는 와중에 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통속적이고 혹은 특히 이제
도모카의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음모론적인 가십들이 유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처벌을 받은 거다. 정의에 의해 정의 구현된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도 한편으로는 존재하는 방식으로 뭔가 여기 안에 사실은 인물의 각각의 이 죽음의 원인에는 조금 더 숨겨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통속적인 호기심을 저는 꽤 잘 자극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그러니까 내가 범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 애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없잖아요. 얘의 동기는 말 그대로 그냥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동기인 거지 꼭 이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꼭 이 사람들이 죽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기본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밝혀져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이 전개가 사실은 아주 보편적인 본격 미스테리이면서도 저는 정말 뭐랄까 계단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것 같은 딱 엘리베이팅 되는 그 감각을 잘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 가가 고이치로라고 하는 형사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독자들로 하여금 진실을 정말 단계적으로 밝혀나가는 과정을 수행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탐정의 기능적 역할인 거죠. 근데 저는 언제나 탐정의 역할은 본격 미스테리 한정으로는 기능적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를 들자면 셜록 홈즈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홈즈가 가지고 있는 뭐 아주 독특한 결점들, 뭐 예를 들자면은 마약을 한다던가, 혹은 범죄를 안 하면 지루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기행을 벌인다던가, 뭐 하는 이런 형태의 아주 독특한 개별성, 캐릭터를 우리가 그래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셜록 홈즈가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나 뭐 자의적인 이걸 가지고 사건을 풀진 않거든요. 어쨌거나 그 사람도 하는 일은 빅데이터 분석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본격 미스테리의 탐정은 기본적으로 그냥 빅데이터 마이닝하는 프로그램 같은 존재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가가 형사가 이 작품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순서대로 정확하게 제공해 주면서 이 우리의 호기심을 단계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과정이 저는 아주 잘 전개가 근데 되었다. 이게 사건이라는 게 되게 우발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어떠한 막 격정적인 그런 정령에 휩싸인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동기 자체가 복수인 거잖아요. 가족에 대한 복수.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밝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 문제가 그다지 이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드러나지는 않고,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그 인물들의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악행이라든가 뭐 혼내나 뭐 이런 것들이 막판에 갈수록 더 많이 이제 드러나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가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인물들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좀 인간적인 색채랄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씌워지는 면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초반부, 중반부까지는 되게 좀 서사라고 할 것도 없고,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되게 무미건조하게 전개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워낙 추리소설을 좋아하고, 그런 이제 본격 추리소설의 그런 범인 찾기에 골몰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의 방식의 오히려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출발이 더 이 독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엘리베이팅은 이제 그 후반부에 집중을 하고, 약간 뭐 그런 식의 배치가 아무튼 미스테리 장르를 선호하는 독자들한테는 유효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대중성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 작품 차원에서 왜 이 작품이 인기가 있나, 독자들이 좋아하는가 보면 아까 심진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쉬워요. 일단 사건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데
그 단순한 사건을 끊임없이 중간에 다시 정리를 해줘요. 맞아요. 화이트보드에 적어서 다시 정리하고 도대체 몇 번을 정리하는 거야. 짜증날 정도로 계속 정리해. 이건 4살 배기도 이해할 수 없으면 내가 이상할 그래서 정도로 이해하면서 읽었나 봐. 이건 돌고래도 똑똑한 돌고래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거든요. 나 돌고래. 그러니까 그렇게 짜증나게 계속해서 동호 반복적으로 쉬운 사건을 더 쉽게 설명해 짜증나지 준다는 거. 않았다니까 도움 받았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거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중간중간 다시 정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줬다라는 것이 대중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르를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정말 몰입하기 쉽게 만드는 중요한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들이 대체로 다 그래요. 중요한 정리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독자들이 더 몰입하고 약간 중간에 약간 힘들 법하면 다시 정리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친절한. 굉장히 능수능란한 히가시노 고인물들의 이 씨. 장점인데 이게 어디서 독자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와. 근데 사실은 두 번째 아직 얘기가 남았는데 두 번째 장르적으로 그러면 왜 추리 소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느냐 이거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은 더 이상 추리 소설을 이 장르에 별로 흥미를 잃었는데 여전히 근데 추리 소설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많이 읽거든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읽냐? 제 생각에는 이 소설도 포함해서 갈등이 없어요. 추리 소설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범인을 찾는 과정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심오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거나 예외적으로 그런 소설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냥 기계적으로 범인을 찾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왜 근데 이 과정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소비를 하고 있는가? 전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약간 진화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공동체의 배신자를 찾아내는 게임인 거죠. 추리 소설은 종 내에서 종을 죽였다라는 거, 살인자라는 거는 종 내 배신자죠. 그 배신자를 찾아내야지 종의 생존을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에 사람들이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인류가 생존해 왔고 그런 방식의 서사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열광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내 배신자, 즉 살인자, 공동체 내 살인자를 찾아내는 게임에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게 아닌가 같은 생각해봤습니다. 종인데 왜 미스터리 장르에 열광하지 않죠? 저요? 응. 같은 인간 종이잖아. 그게 너무 뻔히 보이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잘났어.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박건영 선생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어제도 저는 끝까지 읽었다니까요. 동의를 하면서도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본격 미스테리가 엄청 인기가 없는 지형이라는 걸 일단 좀 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본격 미스테리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의 범주에서 나눠서 살펴보더라도 한국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회파 미스테리, 조금 더 사회적인 구조의 원인을 우리로 하여금 폭로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뭐 사회적 구조의 상부에 있는 사람들의 음모를 파헤치거나 뭐 그런 형태의 미스테리적인 범주의 이야기들이 훨씬 한국에서는 대중적이고 포괄적인 미스테리로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꼭 미스테리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사회 지배계층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이 아래로 퍼져나가서 영향을 미쳤던 것들을 이제 폭로하는 이 과정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미스테리 방식이지 사실은 이런 본격 미스테리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은 김어준이라는 장르를 계속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뭐. 일일 일 김어준이야. 뭐 음모론을 포함해서 근데 이런 형태의 본격 미스테리가 사실은 일본 본격 미스테리는 엄청나게 사실은 고급 독자들을 위한 본격 미스테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미스테리 독자죠. 정말 미스테리에 문법을 줄줄줄 빼고 있고 미스테리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미스테리 오타쿠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발전적이고 굉장히 좀 딥한 본격 미스테리들이 일본에서는 많이 성공을 거뒀는데 문제는 그것도 한국에서는 그다지 머리 쓰면서 엄청나게 추리를 하면서 내가 범인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독자층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반대로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완화된 본격 미스테리를 굉장히 좀 모범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 미스테리의 범주에 있긴 하지만 또 본격 미스테리 매니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형태의 본격 미스테리인데 그거를 대중적인 차원에서 1차적으로 잘 풀었다. 그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정말 지겨울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서 진실을 향해 접근해 나가는 1차적인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랬을 때 이런 미스테리 범주의 포괄적인 이해 방식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뭐 진화 심리학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피터 브룩스 같은 이론가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초의 미스테리, 클래식한 서구의 미스테리는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사회적인 혼란기에, 사회적인 급변기, 사회적인 혼란기에 내부에 침투해 있는 위협을 밝혀내고 제거하는, 그러니까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시키기 위한 부르주아들의 지적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부르주아적인 관점에서 계급적인 차원에서 미스테리를 읽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대중적인 감수성에서 그런 것들을 읽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질서해 보이고 질서나 규칙 없고 규범 없는 방식으로 전개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이제 그런 가십, 이슈 이런 것들에 대단히 몰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 나름대로의 이 사회적 질서라고 하는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서사적 논리로서 음모론을 누군가는 섭취하고, 누군가는 어쨌거나 서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선명한 규칙과 질서 그리고 법적 논리가 실현될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망들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꼭 본격 미스테리가 아니더라도 포괄적인 미스테리 형태 안에 담겨져 있는 대중적인 욕망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본격 미스테리의 틀을 가지고도 히가시노 게이고가 나쁘지 않게 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적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모더니티의 관점에서 본다면 추리소설이랑 음모론이 비슷한 궤에 있는 건 맞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보이지 않는 음모론이 거. 비합리가 아니라 과잉합리라고 본인 입장이고 그런 이제 글도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합리성이 과잉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성의 범주로부터 벗어나서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실제라는 것은 굉장히 구멍이 많고 우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실제의 개인데, 그 실제의 원리를 구멍을 다 메운 상태에서 완전히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음모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가 과잉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게 음모론의 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리소설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 추리소설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는 수많은 우연, 수많은 이상한 우연들이 겹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날 법도 한데, 추리소설 내에서는 잘 짜인 추리소설일수록 모든 것이 합리적인 세계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음모론과 추리소설은 친화적이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고, 그것이 사실은 근대의 정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모두 다 합리를 통해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착각, 그 착각을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박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발성 같은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예상 가능한 범주의 우발성이고, 동기가 밝혀지고 나면 사실 그 우발성도 우리가 뭐 아주 통속적인 범기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거죠. 범주로 이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합리성의 규칙을 깨트리지 않는 소설인데, 반대로 저는 이제 좀 다른 작품 이야기지만 전 나이브스 아웃 2가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본격 미스테리의 틀로 들어가서 그 바깥으로 나가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글래스 어니언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글래스 어니언이 정말 화려해 보이는 외관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부나 블랑이라는 탐정이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요. 이 모든 미스테리는 아주 복잡하고 섬세하고 하나하나를 다 이해해야만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진실은 아주 심플한 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영화가 만들어낸 미스테리의 연극적인 무대가 사실은 다 우리의 과잉 합리성의 환상이라는 거죠. 그런 복잡한 진실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연극에. 아주 심플한 진실만 있었고, 심지어 그것은 우리 눈앞에 대놓고 보였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근대 이야기의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인텐시브 드라마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성과 합리로 다 설명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 이거는 뭐 멜로 드라마든 뭐든 다 똑같아요. 다 설명이 다 돼요. 헐리우드의 모든 영화들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게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걸 그대로 두는 게 있죠. 흔히 우리가 실험 영화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뭐 실험적 장르라고 부르는 것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의식의 흐름 같은 것들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걸 그대로 두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택하고 있는, 특히 대중서사라면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납득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근대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더 엄밀히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모든 이야기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좀 다르게 봤던 건 뭐냐면, 아까 탐정은 기계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코난 도일 시절이나 요때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21세기 탐정은 그렇게 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세기의 셜록은 다르단 말이에요. 걔는 문제가 많은 인간이고 오히려 그 왓슨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성격을 고쳐간 인간이에요. 성장하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뭐 헐리우드 뭐 에놀라 홈즈든 뭐 최근에 보이고 있는 탐정들은 다 그렇게 내면이 성장해 가거나 아니면 갈등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리지 않으면 독자들이 재미있어 하질 않아요. 특히 한국적 미스터리는 더더욱 그렇죠. 헐리우드도 마찬가지고, 헐리우드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뭐 거의 완벽한 가족 봤잖아요. 갈등의 주체가, 그것도 미스터리 소설이고 갈등의 주체가 미스터리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 히가시노 게이고도 용의자 X의 헌신을 보면 어떤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렇게 착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진실을 내가 밝혀야 하는가 라는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둘 다 하나는 피해자, 하나는 순정인데, 이 둘만 놓고 보면 너무나 착한 냅둬야 사람들인데 돼. 결과적으로는 나는 탐정이고 형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범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내면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내면을 비운 것은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 작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중적으로 사람들은 재밌어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1번은 뭐 아까 뭐 박헌 선생님 말씀, 결정적인 순간에 질문을 던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리를 또 해줘요. 그래서 복잡하게 머리 쓰지 않고 그냥 술술술술 넘기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감의 영역일 텐데 무엇이 공감하게 하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등장 인물들의 무엇이 지금 독자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분명히 그건 주인공이 수행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보통은 주인공을 통해서 그거를 수행을 받는, 독자들 수행을 하는데, 이 소설은 주인공이 그걸 수행하지 않는다고요. 가가 형사라는 사람이 그걸 수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라든가 열패감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본 독자뿐만 아니라 한국 독자들한테도 공감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는 이 인물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각자 조금씩 공감을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특히나 맨 마지막에 그 악을 응징하는 방식으로 이 소설이 끝나지도 않아요. 맨 마지막에 그냥 범인한테 맡겨놓잖아요. 내가 볼 때 네가 이래서 범인 같은데, 그리고 끝내버리잖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 최종 범인의 그 생각으로만 모든 게 이제 정리되고 소설은 마무리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는 제가 볼 때는 뭐 범인 찾기도 범인 찾기지만, 이 각각의 사람들의 의식 속을 들여다보면서 공감 지점이 있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굳이 이 소설의 인기 비결을 굳이 또 하나 더 찾자면, 인지 자원의 소모를 줄여준다는 거 외에 하나 더 찾자면, 방금 뭐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좀 연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물들 되게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용의자 X의 헌신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내면이 상당 부분 깊게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읽으면서 동의 못했거든요. 그 내면에 대해서 공감도 안 되고 그거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했어요. 공감이 전혀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 소설이 굉장한 한국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드라마 영상화도 많이 됐었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 소설과 그 영화나 뭐 이런 영상화가 왜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 편인데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내면을 깊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여기서 나오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가족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라든가 뭐 부부의 갈등 혹은 뭐 히키코모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극히 비상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각자의 상황에 대입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일종의 여지를 남겨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피상성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자기 나름대로 이 상황들을 대입해보기 쉽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조금은 피상적이기 때문에 공감이라고 하는 틀을 초점을 잘 네. 맞춰주면 네. 각각의 인물들의 동기가 그래도 결국은 이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깊게 들어가면 좁아지거든요. 네. 점점. 근데 범위가. 이제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이제 범인들의 자기 동기와 범행의 그 기억을 되살릴 때는 그냥 플래시백처럼 돌아가가지고 그 장면을 그냥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누군가가 이제 그냥 제3자 관점에서 이게 서술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잉 감정이나 얘의 내면을 너무 깊이 조명하지 않고 어떠한 제3자 관점에서도 이걸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이제 가가의 이해법, 그러니까 가가의 공감법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약간 중간에서 타협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깊지 않으면서도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영역들이 이 소설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범죄 미스테리라는 틀을 그래서 만들어준 어쩌면 거예요. 이게 약간 요즘 레트로 게임의 유행이랑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읽으면서 굉장히 레트로 2D 그래픽으로 만든 게임이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픽적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해서 이제는 3D로 거의 이 실물과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 영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게임보다 굉장히 투박한 방식 90년대에 2D 그 그래픽으로 이렇게 이를테면 입자가 이만한 입자로 그려진 인물이 나오고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는 게임을 굉장히 지금 열광하면서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단순미가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더 하게 펼치게 만들고 개입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소설 역시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클래식하지만 사실 그 클래식함이라는 것이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추리소설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또 그 어떤 깊이가 너무 깊게 들어가고 매니아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캐릭터의 내면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독자들이 그 인물에 대해서 더 상상하게 하거나 더 그걸 자기 상황으로 역으로 개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하신 게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그런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거랑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도 그 인물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살 때까지 이 히스토리를 자전적인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걸 쭉 따라가면서 쓰고 있는데 그 인물이 진짜 내면이 없거든요. 비워놔 다 비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근데 왜 사람들이 보통은 등장인물에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같이 따라가는데 왜 이런 식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그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면이 없는 캐릭터 마치 이제 사회학이나 정치학의 어떤 그런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캐릭터인데 왜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할까? 많은 특히 여성 독자들이. 근데 그거를 딱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면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자기 내면을 투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설에서 인물을 형상화하는 방식의 변화와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뭐 꼭 이 작품이 그렇다기보다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저는 수비 상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지자원을 소모를 덜 시킨다는 거 하고
또 피상성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독자가 더 개입하게 만드는 것이고, 만약에 과거에 잘 쓴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깊게 들어가고 내면 묘사가 굉장히 세밀하고 그런 피상성을 극복하는 굉장히 심층적인 방식으로 그려냈다면 소수의 사람들은 좋아했겠지만 다수의 대중성을 획득하기는 점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실제로 많은 독자들이 약간 히가시노 게이고의 옛날 소설들을 보는 것 같아서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를 쭉 따라 읽은 독자들 중에서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좀 이렇게 공명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는 맛이 또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아는 맛이. 독자들이 아는 새로운 거 좋아하지만 내가 먹어본 걸 좋아하는 경우도 훨씬 국밥이었다. 그래서 신라면이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추리 소설계의 국밥. 네,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그래도 생각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추천, 비추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